네, 지금부터는 임신 중의 문제, 그 첫 번째로 임신 중에 질출혈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에서 출산까지 임신 기간에서 한 개의 수정된 세포가 완전히 성장한 신생아로 발육하게 되는데요. 태아는 자궁 속에서 보호받고 모체로부터,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을 받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지만 가끔 이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임신 중에 발생한 문제는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개는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만 개중 심각한 문제는 임신하고 있는 산모나 그리고 태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적 처리가 좀 필요한데요. 임신들 중에 문제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임신 중 질출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 질출혈은 임신 중에 모든 질출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임신 중에 출혈이 있다면 즉시 의사한테 진찰을 받아야 되고 임시 후반기에는 다량의 질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출혈, 그래서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약간의 출혈이 있다면 편안한 휴식을 일단 취하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임신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이나 자궁 외 임신에 의한 출혈이라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임신 후반기에 다량의 출혈을 보이는 경우에는 응급수술 그리고 제왕수술로 신생아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출혈이라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일단 출혈의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4주 이전에 출혈을 한번 볼 텐데요. 임신 초기이죠. 이때 유산으로 인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련성으로 주기적인 통증을 동반하고 6주 또는 7주의 심한 통증과 함께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주부터 24주간에 일어나는 출혈입니다. 약한 자궁 또는 자궁경관 무력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주 이후에 발생하는 출혈은 유산이 된 경우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주 이후의 출혈입니다. 태반의 일부가 자궁벽에서 분리되는 태반 조기 박리의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태반이 빨리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출산 후에 떨어져 나가는 건데 이게 임신 중에 조금 분리가 된다라고 해서 조기박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통증과 함께 질출혈이 있고 또 통증 없이 질출혈만 있는 경우라도 이것은 태반이 자궁 경부를 막고 있는 전치 태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병원에 가야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질출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그 임산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현상일 수 있다. 따라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원인은 그 각 단계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산입니다. 임신 중에 사실은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자연 유산은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산은 14주 이전에 일어나고 대부분 출혈과 함께 복통을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유산은 프로게스테론이 낮거나 그러니까 쌍둥이 등 그 아이가 여러 명일 때 다태 임신일 경우에 흔히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후기 유산은 자궁 경부가 약하거나 임산부가 심각하게 감염되었을 때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궁 모양이 비정상적이거나 자궁벽에 양성 종양, 우리가 흔히 자궁 근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거나 임신 중에 흡연이나 음주를 하거나 또는 약물을 남용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임산부가 당뇨병에 걸린 경우에도 유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임산부의 나이가 16세 이하, 너무 어리거나 35세 이상이라면 이제 고령의 임산부라면 절박유산, 불가피유산, 계리유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의 종류 중에 일단 절박유산을 한번 볼게요.
태아가 살아있고 자궁 경부가 닫혀있는 상태를 절방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질출혈만 있고 부분 임신이 만삭까지 유지가 될 수는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태아가 죽고 자궁 경부가 열린 경우에 유산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병원에 가서 얼른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불가피 유산입니다. 자궁이 수축하여서 태아를 배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덩어리 모양으로 심하게 피를 흘리기도 하고, 완전 유산과 불완전 유산으로 나뉘는데, 완전 유산은 자궁에 있는 내용물이 완전히 배출된 상태, 이걸 완전 유산이라고 하고, 유산 후에도 일부의 내용물이 남아있는 상태는 불완전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슬프네요. 그죠? 그 다음 계류유산입니다. 태아가 죽었지만 출혈이나 통증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자궁이 수축하지도 않고 자궁 경부가 닫혀 있어서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받기 전에는 모르는 경우를 계류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모는 잘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태아가 죽었지만 어떠한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정기적인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궁 외 임신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난소를 거쳐서 이제 아이가 자궁에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수정란이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 건데, 다른 자궁 외에 다른 곳에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궁의 임신은 수정란이 자궁 내막이나 자궁 외부에 착상함으로써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수정란은 곧 배아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부분 난관에 착상이 되고 자궁 경부나 난소 그리고 복강 내에 착상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반이 난관에서 발달을 하고 배아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 난관은 파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체의 한 부분이 파열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복강 내에 치명적인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자궁 외 임신은 사실은 산모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발견 즉시 수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임신성 당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인슐린의 결핍으로 혈중 당분을 흡수하지 못하는 질병을 임신성 당뇨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임산부 50명당 한 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임신 중에 항인슐린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태반에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효과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양의 인슐린이 생산하지 못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임신성 당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로 30세 이후에 고령 임산부에게 발생이 되고 비만 여성, 당뇨의 가족력이 있는 여성도 이 임신성 당뇨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임신성 당뇨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태아가 과체중이 되기 쉽고 임신성 당뇨에 걸린 산모의 신생아는 출생 시에 저혈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경험했던 게 이 임신성 당뇨인데요. 이 검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저는 집에 당뇨 가족력이 있었고 첫째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는 30세 이전이었지만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30세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 때는 첫 번째 검사에서 임신성 당뇨가 의심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번 검사에서는 아니다라고 나왔었고, 둘째 아이는 첫 번째 검사에서도 임신성 당뇨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검사에서도 임신성 당뇨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 꾸준히 아침부터 밤까지 내가 먹은 것과 그리고 피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는지를 꾸준히 관리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기에 이것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았는데 지금 들은 말과 똑같은 답을 받았어요. 태아가 굉장히 갑자기 커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태아가 과체중이 되기 쉽다, 그러면 아이를 출산할 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신생아에게 저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후반기에 검사하고 나서는 매일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치태반입니다. 전치태반은 자궁 내의 태반이 자궁 경부의 입구를 막는 거죠. 아이가 출산할 때 이 자궁 경부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자궁 경부를 지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건데, 전치태반은 태반이 그 부분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200명당 한 명꼴로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임산부의 나이가 높다면, 그러니까 35세 이상이 된다면 이 전치태반이라는 것이 더 흔히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전치태반은 임신 24주 이후에 발생하는 질출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 번 임신한 경험이 있는 여성, 그리고 이전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서 자궁에 어떤 반응이 있는 경우에 전치태반이 잘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뭐 정기적인 초음파 검사로 임신 20주 이후에 발견이 되면 태반이 낮게 있어서 그 위치를 추적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태반이 계속 낮게 있거나 질출혈이 계속 발생한다면 입원을 꼭 해야 하고, 출혈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제왕절개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즉 적어도 이제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는 전치태반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문제에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병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수과다증입니다. 정상적인 양수의 양이 1.5리터를 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양수과다라고 하면 많은 거죠. 그렇죠? 양수의 양이. 그래서 2리터 이상의 양수가 있어서 임산부에게 복부의 불쾌감 그리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양수가 이제 눕거나 하면은 눌리거든요. 그리고 숨 쉬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부분보다 높다면 임산부는 굉장히 심한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성 양수 과다증을 한번 볼게요.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양이 늘어나는 만성 과다증은 임신 32주경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복부 불쾌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호흡 곤란, 소화 불량, 그다음에 체액 정체 현상들도 생기는 것이 이 만성 양수 과다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급성 양수 과다증 같은 경우에는 22주경부터 발생한대요. 그래서 이때는 일란성 쌍둥이, 우리가 쌍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쌍태아를 임신했을 경우에 나타나고, 아까 보았던 만성 양수 과다증보다 훨씬 더 심한 복통, 구토 등을 동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RH 부적합 임신입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RH 혈액형이 부적합한 임신을 말하고요. 유전적으로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이 RH 부적합 임신입니다. RH 부적합 임신은 임산부가 RH 음성, 태아는 RH 양성일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임신 때는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태아의 혈액이 임산부의 혈액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항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모체에. 그리고 이 항체가 다음번 임신에서 RH 양성인 태아의 적혈구를 막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아는 적혈구가 파괴가 되어서 심한 빈혈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된다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되고 빈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H 음성인 임산부가 임신 28주 또 34주 사이에 로감 주사를 맞으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태 임신입니다. 2명 이상의 태아가 임신된 경우를 우리가 다태 임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산부와 태아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임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란성 쌍태아는 2개 이상의 난자가 동시에 수정된 경우가 이란성 쌍태아고, 일란성 쌍태아는 1개의 난자가 수정 후에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불임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다태 임신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임신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임산부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다태 임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일란성 쌍태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조기 양약 파수입니다. 태아는 자궁 속에 있는 양수강이라는 물주머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수강을 구성하는 양막은 진통 중이나 진통 바로 직전에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명 중에 1명은 조기에 터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양막이 파열되면 양수가 질 밖으로 흐르게 되면서 이때 나온 양수의 양은 적은 양부터 많은 양까지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양막이 파열되고 나서가 문제인데요. 이 양막이 파열되고 양수가 흐르고 나서 몇 시간 안에도 진통이 오지 않으면 자궁이나 태아가 균에 감염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양막과 양수가 태아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먼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떤 세균이나 어떤 다양한 균으로부터 이것이 감염될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 경부나 질로 빠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야기되고 있고요. 임신 기간이 37주가 안 된 경우에 양막이 파열이 되면 조기 진통이 올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조기 출산에 따른 위험과 진통을 멈추게 했을 때 어찌되었든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트는 아니지만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부분 중에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부분 중에 임신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있어야 인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탄생하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또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